아,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특강은 다 들으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꼭 안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강 꼭 한번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특강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2차 실력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될 때가 왔는데 내년까지는 필세 부담이 아직은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내후년에 검정시험으로 바뀌어도 심화, 기본이 아닌 우리 5급은 심화이기 때문에 이건 또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몰라요. 다만 뭐 안으로 보니까 인역처 그 안을 보니까 한번 통과하면 3년 동안 쓸 수 있다고 되니까, 그러면 이제 수험가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어쨌든 검정시험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필셋에 너무 올인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지 표명이 나온 건데, 내년 후년까지는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할 거예요. 2027년부터니까 2027년 한 2, 3월쯤에 시험을 1년에 한 번 정도 보고 통과가 되면 3년 정도 한다는데,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년에 새롭게 신규 진입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앞으로는 한 3년, 4년 정도 공부한다고 보면 5급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입문하는 사람이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필셋 실력이었단 말이에요. 필셋이 받쳐주면 빨리 합격하고, 그러지 못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필셋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런 구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검정시험으로 바뀌어서 한번 통과하면 3년이 돼버린다면, 이제 신규 진입하는 아이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2차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한번 통과하면 한 3년 동안 쓸 수 있다니까. 물론 이게 금방은 안 바뀔 거예요, 분위기가. 2027년까지는 첫 해 시험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2027년이 아주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시험 제도가 바뀌었을 때는 첫 해에는 한 2년 정도까지는 아주 어렵게 안 냅니다. 우리 헌법이 그랬어.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게 내면은 일선에 혼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무난하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많이 통과가 돼서 이거 2차 답안지 채점하기 너무 힘든데, 이제 그러면 조정이 되겠죠. 지금까지 2차를 많이 못 뽑는 이유 중에 하나로 현실적인 곤란함이 뭐였냐면 채점하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교수들이 채점하는 거 싫어가지고 2차 출제위원으로 가는 걸 고사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AI가 못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로도 나중에는 바뀔 거라고 봐요. AI로 1차 채점을 하고 나중에 채점위원이 2차 채점해서 점수 조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채점하기 편하거든요. 강사들 중에는 그 변호사 시험 쪽에서 인원이 많아서 하루에 막 150장씩 채점해야 될 때는, 그때는 초벌 채점이라고 불러요. 알바를 써서 초벌 채점을 맡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있는지 체크하게 해요. 그럼 강사는 그것만 쓱 보면서 마지막 포섭의 논리성만 보면 되니까 시간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요. 그리고 초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채점하는 시간이 거의 안 걸려요. 왜냐면 틀린 부분을 초벌하는 애가 다 체크해주고 키워드 잡힌 거 체크해주면은 강사는 그것만 쭉 보면서 점수를 좀 플러스 시킬지 마이너스 시킬지 이런 것들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채점의 한계도 이제 점점 건너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2차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2순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2027년부터는 2순환 자체가 바뀔 거라고 봐요. 보통 우리가 2순환은 1차가 있기 때문에 16회밖에 안 하는 이유가 1차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2순환 할 때 옛날에는 스타디를 1, 3순환처럼 2순환을 했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스타디 같은 거 하겠다, 또는 의무적으로 답안지 상담을 하겠다면은 괜히 안 하면 자기가 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차 부담 안 주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나는 스타디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개별적으로 오면 되는 거고, 답안지 상담은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안 할 뿐이야. 여러분 1차에 좀 올인하시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필셋이 만약에 검정시험으로 정말 바뀌어서 부담이 덜어진다면 회차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때부터도 예를 들면 한 번 통과한 사람은 지금 3년 동안 유효하게 쓸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냥 면탈한 애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면탈한 애들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순환대도 여러분 3순환처럼 이제 달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2순환과 나중에 이제 3순환이 있죠. 4순환은 시험밖에 안 보는데 이제 3.5순환을
나중에 좀 만들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3순환자들은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걸로. 2순환에서는 여러분이 10년 기출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사례풀이를 완성시켜야 돼요. 사례 공식을 완성해야 된다. 사례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쟁점 추출이겠죠. 쟁점 추출 훈련이 완벽해져야 돼요. 1순환부터 훈련하신 분도 있고 아직 훈련이 안 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쟁점에 대한 이해. 쟁점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이 두 개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순환 들어가면 3순환은 어쩔 수 없이 암기 시즌이에요. 이제 암기해서 써야 되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암기 시즌이고 여기서의 과제는 쟁점을 심화시켜야 돼요, 이제. 그리고 점점 이번에 선택 과목도 없어진 것처럼 필세 부담이 벌어진다면 2차 과목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브리타도 대비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쓰는 훈련을 심화시켜야죠. 이제 1차 부담이 없으니까 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다다익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요, 쓰는 거 많이 했는데도 점수 안 나오는 친구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 실제로. 제가 아는 애들 중에는 군 막 제대하자마자 쓰는 걸 8시간 하는 애가 있어요. 8시간. 400점을 썼대, 하루에, 미련하게. 8시간을 썼는데도 가서 가락 맞고 나왔어요. 실제로 봤어. 하루에 8시간을 쓰는 얘가 공군 대위로 제대한 애인데, 제대하자마자 1차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공군 제대하기 전에 이제 피세 근무를 많이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여름인가에 제대했는데 곧바로 1차가 됐어요. 그럴 때 저는 일단 네가 지금 2차 실력이 안 돼 있으니까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된 케이스도 있기는 하니까. 그러더니 정말 하루에 400점을 썼대요. 100점이 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을 썼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기초를 다 써봤어요. 그런데 시험장 들어가서 과락 맞습니다. 과락 맞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음에는 뭐 1차도 안 된다 뭐 그랬을 거야, 아마. 그 이후로 나이가 좀 많은 친구여서 이제 대위 제대니까 거의 이제 30 넘은 애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모르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많이 써도요. 뭘 알아야 돼요? 사례 공식을 모르면요. 이게 공식을 모르고 이 공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원리거든요. 원리. 모든 곳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법학에 스며들면 뭐라고 불러요? 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리. 법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자기가 많이 썼는데도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많이 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공식, 원리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수학 문제만 많이 푼다고 수학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답안지를 많이 쓰는 건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생 노동만 한 거야. 마치 사바나 들고 와서 진치구축하라고 해서 막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몇 시간이면 그냥 파버리잖아요. 한 달 내내 한 거를. 여러분은 포크레인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그런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삽질만 많이 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 삽질이 돼. 자, 브리타 대비는 3순환 때는 제가 판례를 좀 나눠 드릴 겁니다. 판례를 나눠 드릴 건데 이 판례는요. 제가 3년 전에는 이 판례를 썼는데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뒤로 안 썼는데 이제 앞으로 행정법이 또는 경제학이나 행정법이나 2차 과목들이 이제 비중이 점점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피셋이 어려워지면 2차 실력이 낮아지는 거고. 근데 피셋 부담이 점점 덜어지기 시작하면 2차 성적은 실력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시속 게임 하는 거거든, 사실. 1차하고 2차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봐야 되는데 이 판례는 뭐냐면 로스쿨 전국협의회가 있어요. 법전협의라고 부르는데 로스쿨 협회에서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행정법의 중요 판례를 엮어놓은 게 있어요. 이걸 표준 판례라고 불러요. 행정법 표준 판례라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예전에는 우리 5급에서도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이거는 혼자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이 표준 판례 중에는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객관식용 판례들도 있거든.
뭔가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지 않아서 이건 뭐 객관식에 한번 그냥 결론만 알아도 되는 판례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철저히 좀 걷어내고 이 표준 판례, 이름 자체가 표준 판례예요. 행정법 표준 판례. 근데 이 표준 판례는 로스쿨 협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모든 로스쿨에 뿌려진 거고 각 교수들 파트 나눠가지고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이제 봐야 될 때가 된 거야. 시험 제도가 이제 바뀌는 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나눠드렸던 게 뭐냐면 로스쿨에서 1년에 3번씩 모의고사를 전국 모의고사를 봐요. 그 모의고사를 삼순환 때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도 삼순환 때 나눠드릴 텐데 작년에는 보니까 그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삼순환을 풀어주기 힘들어서 3.5순환을 만약에 하면 학원에 지금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시험 보고 뭐 시험만 보고 싶은 사람은 시험 보고 9시에서 한 1시간 정도 강평을 하는데 이 자리를 삼순환 때 나눠 들으면 법전형 모의고사 법모 사례거든요. 지역적인 판례도 좀 있지만 여기 이제 불이탄 문제가 많아.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풀어볼 때가 됐다. 이제 시험 제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스타디에서 시험 보는 것보다 이걸로 해서 2주 내지 3주 동안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봤던 이 모의고사도 좀 지역적인 사례도 있긴 하지만 한 번 정도 풀어볼 필요가 있다. 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전형 모의고사는요. 로스쿨 전체가 다 같이 실시를 한 다음에 협회에서 채점 기준표를 교수들한테 보내요. 그럼 각 로스쿨에 있는 교수들이 채점해. 채점 기준표를 보고. 그러니까 이 교수들한테 익숙한 문제일 거란 말이야. 그럼 자기가 나중에 문제 만들 때도 이게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좀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외에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져요. 이 정도도 지금 양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예전에는 양이 많아서 판례를 판례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냥 실전문제 암기장에 있는 판례로 충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뺐었는데 이제는 선택 과목도 없어지고 일체도 이제 한국사 검정시험처럼 검정시험으로 빠지고 이런 지금 제도의 변혁에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2차 과목의 실력을 단단하게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환에서 해야 될 게 뭔지 정확히 봐야 돼요. 먼저 쟁점 추출 훈련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쟁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어떻게 나가냐면 해당 진도에 맞게 TRS 쟁점 답안지 1순환을 했던 쟁점 답안지를 가지고 쟁점을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쟁점과 관련된 기출 사례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기출 사례 분석 이 책 작년 말에 출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험 본 것들 추록입니다. 추록인데 예전에는 개정판에다 반영했을 때는 아예 추록 자체가 필요 없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을 한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그래서 학원 출판부가 요즘 출판사가 굉장히 어렵대죠. 뭐 여러분이 뭐 잘 모르겠지만 요즘 출판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이 다 망해가고 있어.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거의 PDF 파일을 서로 돌려보고 이러면서 이게 사실 불법인데 알게 모르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관련된 교재 출간하는데도 유니온인가 하나 남고 다 망했어요. 이게 이제 PDF 파일이 돌아다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책이라는 게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초등학생들도 이제 종이책이 2020 몇 년인가? 7년인가 8년인가 언제부터 종이책 없어진대잖아. 초등학교부터. 아예 그냥 요즘은 패드를 나눠줘요. 그럼 패드로 그냥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종이책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종이가 아니라 전자책으로 보는 게 아예 일상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출판사들이 지금 다 난리예요. 왜냐면 인쇄소 이런 데 이제 다 망해버리는 거지. 이제 전자책으로 하는데 뭐 인쇄할 필요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판사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 출판사도 원래 1년에 한 번씩 내주다가 2년에 한 번씩 내자 뭐 이러더라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올해 5급 시험 문제는 이제 여기에다가 1, 2, 3을 다 풀어놨는데 혹시 법원행시 준비하는 사람들 있어요? 법원행시는 민법 비중이 늘어나면서 행정법 비중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판사들이 내는 문제인데 문제가 좀
우리 스타일하고 약간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번 시험 문제는 나중에 보겠지만 변호사 시험하고 5급 공채 문제가 가장 호환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입법고시가 좀 논란이 있었죠. 입법고시가 좀 논란이 있었는데 항상 그래왔어. 항상 입법고시는 젊은 교수들이 들어가서 실험적인 문제를 많이 내요.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반 공증인 인간인데 사실 이런 거를 시험에 내는 게 좀 그래요. 왜냐면 공증인은 임명 공증인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보통 이제 법무법인 같은 데서 이제 공증 업무를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요, 공증 업무를 우리가 보통 계약 같은 거 체결하면 공증 받자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가까운 법무법인이 찾아가서 공증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이것이 공적 증명력이 부여가 돼. 그래서 만약에 분란이 생기면 이것이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증은 원래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법무법인이 임명을 받아서 인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대신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공무를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인이야 이게. 근데 이거는 자세한 설명이 없이 두꺼운 교과서에도 공무수탁 사인에 공증이란 단어 하나 정도만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걸 시험으로 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황당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뭐 자세히 어디서 나온 중요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증인의 법적 지위는 얘는 공무수탁 사인이고, 일반 법무법인, 사법인이에요. 법무법인이 임명을 받아가지고 공증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지들이. 공행정 업무를 사인이 하는 거니까 공무수탁 사인이지. 그러면 이런 공증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해주면 뭘까요? 인가. 공증을 하는 건요, 보통 공무수탁 사인은 공법상 계약으로도 이루어지고 행정행위로도 이루어져요. 공법상 계약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행정행위, 처분으로도 인정됩니다. 그럼 이 처분은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사인은요, 행정청이 아니야. 그래서 공직이나 이런 거 못해. 근데 인가를 받으면 내가 공증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생겨. 법적 지위를 설정한다. 그럼 뭐예요? 그럼 특허인 거야. 지위를 설정한다. 그럼 특허인 거지, 특허. 이렇게 답을 맞히는 연습을 해야 돼. 답을 맞추면 나중에 탁구면 쓸 수 있어. 특허와 뭐 인가의 구별 막 이런 식으로. 다음 양가로 3번인데요. 자, 제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판례를 예전에 5급 공채에 썼다가 흔히 수험 분량만 너무 늘리는 것 같아서 1차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2차 공부를 예전처럼 많이도 못하는데 양 늘리는 것 같아서 이걸 안 했는데, 제가 이걸 다시 줘야겠다 느낀 게 뭐냐면 입시 3문 때문에 그래요. 입시 3문에 나온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주관식으로 나온 바는 없고 변호사 시험에서는 객관식 선지로는 나왔어. 그래서 교과서에도 자세히 써있지도 않아, 사실은. 근데 객관식에서는 나온 판례고, 따라서 표준 판례는 있습니다. 뭐냐? 행정절차법상 처리 기간은요, 이게 이제 19조에 있는데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처리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훈시 규정으로 봐. 훈시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권고사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행 규정이면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 돼요.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훈시 규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가급적 그렇게 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행정절차법상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유효사유가 된다?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판례가 있는데 객관식용 판례였는데 갑자기 주관식으로 내버렸네. 교과서에 자세히 써있지도 않은데 교수님들 책에도 이런 게 자세히 안 써있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 근데 객관식 선지에는 좀 나왔단 말이지. 다음 뒤에 내용 그래도 알죠.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인지. 아니다. 따라서 가배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자, 잠깐만 앞에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순환이 끝났을 때는 어떤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질문을 딱 보면 쟁점은 뭔데? 결론은 뭐야? 이걸 찾는 연습이 좀 돼야 돼. 그리고 이걸 찾는 데 있어서 1순환부터 훈련하신 분들은 자기 걸로 만들고, 지금 처음이신 분들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추론하는 것은 제가 2순환과 3순환에 걸쳐서 계속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Y야, Y. 왜?
도대체 왜? 노래 가사 같으네. 도대체 왜 이 A는 쟁점이 되는데 B는 쟁점이 아닐까? 왜 이 쟁점에서는 하자승계는 쟁점이 안 되지? 이것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이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거구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 먹지 말고 제가 A가 쟁점입니다. 물론 이제 강의할 때 왜 B는 쟁점이 아닌지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건 질문을 해야 돼. 그래서 행정법은요. 쟁점 찾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훈련할 때 복습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TRS 쟁점 답안지를 나가요. 그런데 TRS 쟁점 답안지에서 쟁점을 심화시키는 건 삼순환 과제야. 만약에 본인이 피셋이 자신이 있어서 2차에 올인할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 가끔 보면. 피셋형 인간들. 얘네들은 1월 전까지는 2차 공모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부럽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그냥 자기는 피셋 그냥 한두 달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그냥 2차만 올인해. 이런 애들이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희한해. 최종 합격은 2차 성적이 좌우하는데 사실 원인은 1차 실력이 되는 거예요. 1차 실력이 탄탄하면 2차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1차가 약해. 그러면 1차 시험까지는 거의 2차를 막 제대로 하지를 못해. 그리고 1차가 합격했네? 짧은 4달 남짓 그 기간 동안 2차를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쓰는 것도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장기로 빠지는 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계속 공론화됐어, 사실은. 피셋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실무에 가서 써야 될 전공 과목, 재경직렬에서 경제부쪽 하려면 경제학을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행정공무원인데 행정법을 몰라서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이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행정정책과 관련해서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행정학은 학이니까 뭐 그렇게 실무에서 크게 쓰지는 않겠지만 행정법은요 가장 많이 쓰는 법이야. 그래서 7구급에서도 예전에 공직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수험 생활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실무에 와서 도움되는 순위를 뽑아본 게 있는데 뭐가 1위다? 이건 비교 불가로 압도적으로 행정법이 나왔어. 행정법은 보니까 실무에 가니까 그대로 쓴다는 거야. 그런데 예전에 9급에서 갑자기 막 수학, 과학 뭐 이런 게 들어갔단 말이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무원 시킨다고?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무 쓸데없다. 그래가지고 시험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9급에서 행정법을 뺐거든. 선택 과목으로 만든다고. 어렵다고 행정법. 9급에서 뺐어. 뺐다가 이거를 몇 년 동안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공무원이 행정법을 모른다는 게. 그래서 다시 넣은 거예요, 이번에. 다시 넣었어, 그래서. 세무공무원을 하는데 세법을 몰라. 그래가지고 세법 공부 안 해도 세무공무원이 됐네? 근데 50% 이상이 못 받고 나오는 거예요, 못 견디고. 왜냐면 가보니까 자기가 세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부랴부랴 공부해. 근데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세무공무원으로 갔던 애들이 다 나왔어요, 그냥. 못 견디고. 그래서 자기 전공 과목은 필수로 집어넣는 걸로 시험 제도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그럼 지금 여러분이 실무에 가면은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고? 행정법이야. 그럼 헌법도 좀 중요해. 고위공무원은. 왜냐면 행정법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통과는 국회에서 해서 의원 입법,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 그래야 통과가 쉬워서. 그런데 실무적인 작업은 여러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들고 있는 법이 이게 유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야. 헌법을 많이 배워보면 헌재 결정례를 통해서 이러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서 경고화 규정을 넣어야겠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 고위공무원이니까. 행정법은요. 행정에 관한 법이야. 여러분은 행정가잖아. 행정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행정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게 공적견의 표명이라니까. 여러분의 언행이 공적견의 표명이야. 함부로 약속도 못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쟁점 답안지를 보면서 적어도 지금부터 쟁점 이름하고 판례는 암기를 해야 돼.
3순환 때 학설을 암기하더라도 지금 이 두 개는 필수적 암기예요. 그리고 여력이 되면 그때부터 학설까지. 근데 학설은 이제 3순환에서 본격적으로 암기해야 돼.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학설도 암기를 시작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 이제 피셋 부담이 앞으로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학설까지 다 써야 돼, 이제는. 옛날 7, 8년 전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피셋 부담이 없었던 시절. 그 시절에 여러분 선배들은 8년, 10년 전에는 학설 다 썼었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뭔가 하나 부담이 덜어지면 다른 곳에도 부담이 생겨요. 풍성요가야. 여기 누르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중요한 거 뭐냐면 기출사례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기출사례 분석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나? 선생님과 같이 하는 질문 있죠. 질문에서 쟁점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놓친 논리를 체크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논리를 체크하고 이 논리를 계속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문에서 쟁점을 찾는 이 논리 구조를 만들어야 돼. 이게 안 되면 행정법은 깊이 있는 실력으로 못 진입이 안 돼. 이 논리, 질문에서 쟁점을 찾는 논리를 아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법리가 되는 거예요. 법리. 법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체크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논리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과서에 설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참조조문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라고?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여요. 근데 포스트잇 앞면에다가 내용을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질문. 오히려 포스트잇 뒷면에 여러분이 놓친 논리를 기입해야 돼요. 그래서 앞면을 보면서 뒷면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연상해야 돼. 연상. 자, 이 순환부터 촘촘한 논리의 그물망을 만들기 시작해야 3순환 갔을 때 암기도 잘 되고, 그리고 브리타까지 대비를 하는 게 사실은 브리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10% 미만인 것들인데, 왜 브리타냐면 아직까지 행정법 사례에 한 번도 기출되지 않은 게 브리타예요. 10년 동안 기출된 쟁점은 여기 다 있어. 그런데 여기서 비껴나왔어. 그럼 그걸 브리타라고 불러요? 근데 브리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브리타를 어느 정도까지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수험 분량은 2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은 어떤 전략을 써온 거냐면 적어도 10년 동안 행시, 입시, 변호사 시험, 법원 행시, 최근에 노무사 시험, 여기서 나왔던 10년 쟁점은 다 공부해라. 그리고 최신 판례를 나중에 3순환 들어갈 때 최신 판례 3개년을 줄 건데 그 최신 판례는 꼭 봐라. 이 정도까지 했어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만약에 브리타가 나오면 설문 내용이나 조문을 법리, 리걸 마인드로 최대한 분석해서 쓰면 오히려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남들도 쓸 수 있는 쟁점을 풍부하게 잘 쓰는 훈련을 해야지, 뭔가 남들은 준비하는 브리타를 잔뜩 공부하는 것은 수험적으로 가성비가 안 맞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험 제도가 바뀌는 즈음에서는 우리가 브리타를 더 대비한다면 뭘로 하면 되겠다. 뭘로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이 표준 판례. 표준 판례를 넘어서는 걸 시험 내기는 힘들어. 왜냐면 사례는 이 판례를 중심으로 내는데 이 판례는 굉장히 지엽적인 판례들도 있습니다. 거의 500개 이상 될 거야 아마. 여러 번 아는 판례도 있고 처음 보는 희한한 판례도 많을 거야. 그런데 그 희한한 판례도 사실은 7급이나 변호사 시험에는 객관식으로 나오는 판례들이거든요. 이 판례와 그 다음에 법전협 모의고사인데 이 법무가 1년에 3번씩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를 나눠드릴 텐데 6년이면 6, 3, 18 1800점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이거는 제가 볼 때 3.5순환 정도에서 오전에 한 2시간씩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는 되게 지엽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고 타시험 기출문제 낸 것도 있고 그래요. 저 정도 하면 제가 3.5 순환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막 스타디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끼리 하는 게 별로 공신력이 없잖아.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막 우기고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럴 때 법무 가지고 1시간 동안 시험 보고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강평하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내가 쟁점 쉽게 찾았어. 그럼 강평 안 들고 시험 보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연초니까 연초는 아니구나. 한 중순쯤은 되지만 그때는 이제 변호사 시험 때문에 바쁜 시절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선생님하면 채점을 웬만하면 하고 그럴 거니까 채점하고 상담 필요한 사람은 상담들도 하고 그러면 아침에 시험 보고 그냥 가도 되고 아니면 필요하면 상담 몰아서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시험 직전까지 오후에는 학원 강의 쫓아가고 오전에 1시간 반 정도는 1시간 시험 보고 30분 정도 간평 듣고 아니면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까지 밀어붙이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시험 제도가 바뀌어도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예전에 공시 열풍처럼 지금은 다 로스쿨 간다고 난리잖아요.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뭐 엔비디아에서 온 그 GPU 관련된 막 글들도 볼 텐데 뭐 기사 볼 일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피지컬 AI가 실험되고 있는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AI와 로봇이 결합된 형태가 앞으로 이제 보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군에 화이트 칼라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1위가 변호사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세계 석학들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화이트 칼라의 직업군이 거의 50%가 소실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 개발 이런 것도 AI로 100% 대체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뉴스 보니까. 이때 그러면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 거냐 막 논란이 있는데 막 다양한 얘기가 나와. 왜냐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혁의 파고가 오는데 어느 정도로 예측하냐면 우리가 인터넷 세상 왔을 때 천지개벽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손안에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인터넷 시대가 열렸을 때 정말 천지개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비교가 안 된대 이거하고. 그것도 비교가 안 될 거래. 그 정도.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공무원일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대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서 직업공무원 제도로 보장이 돼 있어. 특히 여러분처럼 공채로 들어가면 직업공무원 제도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은 여러분처럼 신분 보장은 안 돼 또 걔네들은. 공채로 들어간 사람들은 역관제 배제하고자 취지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이 돼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 뭔지 뭐 얘기가 분분해. 뭐가 살아남을 거냐, 뭐 마사지, 뭐 머리 깎는 거, 미용 이런 거 못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몰라 보면은 그것도 몰라. 왜냐면 사람 외에는 절대 못 할 거라고 확신했던 것까지 지금 AI가 다 침범했거든. 그림을 감상하는 거 이것도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감상하는 거, 그림, 음악 만드는 것까지, 교향곡 같은 거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이 손의 섬세함을 인간처럼 섬세하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계란을 깨지 않고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작업까지. 뭐 그 정도를 AI가 할 정도면 계란은 우리도 들으면 좀 조심스럽잖아. 그런데 그 계란을 미세하게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것까지 할 정도로 아주 섬세하게 진화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뭐 미용 못 하겠어 그러면? 자,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진도를 나가 봅니다. 쟁점 답안지를 먼저 볼게요. 자, 이 순환은 철저하게 사례를 대비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17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1순환에서 했던 흐름은 좀 잡아야 돼 그래도. 자, 흐름을 잡고
선생님 2023년 이순환, 재작년 이순환이죠. 재작년 이순환부터 들어왔던 우리 필기주가 이번에 합격해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이 학생이 이제 타 강사님 강의를 쭉 듣다 이순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수험생들 최근에 니즈는 뭐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순환 때 필기주기하고 그 다음에 삼순환 필기주기인가 뭐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뭐가 중요한 핵심인지 그거를 짚어준 게 자기한테는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 어떤 쟁점이 나오면 문제의식이 없이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요. 분명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받아 안는데 누군가는 못 받아 안는 사람들도 있어. 왜 얘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왜 문제가 되냐고 물어봤을 때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은 본인의 이해도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는 건 아시죠? 행정의 목적은 공익에 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입니다.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행정법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데, 법치주의는 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게 법치주의예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게 법치주의인데, 행정법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를 뭐라고 부른다?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치 행정의 원칙. 이때 행정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돼요. 법에 합치해야 됩니다. 이때 법의 존재 형식은 뭐냐? 사법부 법원이 아니라 얘는 법의 존재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정법의 법원이 적용되는 것이 행정법 관계인데, 행정법 관계는 공법 관계죠. 이런 논리적 흐름이 있어요.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통치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칙에서는 법률 유보 원칙과, 얘가 좀 중요하죠. 법률 우위 원칙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범위라는 쟁점이 있었지만 입법적으로 해결이 끝났어요. 얘는 행정기본법 8조에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사례에서 자세히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법원에서는 성문법원도 있고 불문법원이 있는데, 법원이란 법의 원류, 존재 형식인데, 이 불문법원에서 사례에서 중요한 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이때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입법화되어 있지만 얘는 법률의 근거를 둔 걸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걸로 봐야 되겠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헌법상 일반 원칙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법률을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행정기본법에는 예시 규정으로 들어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입니다. 통치행위를 왜 논의하느냐? 왜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강의하면서 제가 왜라는 말이 딱 나오면 머릿속에서 답변을 떠올리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래야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만 들어버리면 자기 게 안 됩니다.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출이랍니다. 인출.
이 인출은 뭐냐면 자신한테 들어온 정보를 다시 스스로 꺼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지식으로 활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인출이란 뭐냐?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인 정보를 제가 어떤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머릿속으로 자꾸 떠올려 보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손을 통해서 써지면 그게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사법심사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즉 통칭이가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겠느냐? 대상이란 말 왜 썼어요? 일정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통칭이라면 사법심사에서 제외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소송에서는 대상적격을 결여해서 각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송에서는 대상적격에서 논란이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세 단어, 통칭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통칭이는 키워드는, 연상 단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입니다. 개념은 통칭이란 고도의 정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다. 논의 실익은 사법심사가 가능한 데 있다. 이게 소송에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느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대상적격 결여로 각하 판결을 받는 겁니다. 자, 통칭이 두 단어를 연상하세요. 사법심사, 대상적격에서 문제된다. 통칭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 세 단어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법치행정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여기 봅니다.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돼요.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면 적법이에요.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에요. 여기에서 위법과 적법을 판단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위법과 적법을 판단하는 것을 사법심사라고 부릅니다. 위법 적법을 판단하는 사법심사는 어디에서 해요? 본안 판단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 법치행정의 원칙은 소송에 어디에서 얘가 대상적격 소송 요건이라면 얘는 본안 판단의 문제입니다. 본안 판단에서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할 때 이 법치행정의 원칙, 즉 처분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유부는 근거죠. 다음,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했는지, 우위는 위반입니다. 상위 법령을 위반하면 안 돼.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칙은 나중에 본안 판단에서 주로 문제된다. 그리고 행정법의 법원, 일반 원칙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여기는 행정법의 법원이 적용되는 공법관계,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죠.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실익은 어디 있다? 바로 소송 형태에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의 대상이냐 행정소송의 대상이냐, 이 소송 형태에 따라서 소송 요건에서는 재판 관할이 결정되는 거죠. 행정소송이면 행정법원의 관할, 민사소송이면 민사법원의 관할. 이게 우리가 배우는 모든 내용을 논의의 실익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소송의 단계 구중에서 소송 요건에서 문제되는지, 본안 판단에서 문제가 되는지, 소송 요건의 재판 관할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행정법의 법원은요, 법률 우위 원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행정법의 법원은 이 성문법원, 불문법원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법률 우위 원칙. 위반하지 마라. 성문법도 위반하지 마라. 불문법으로서 일반 원칙도 위반하지 마라. 따라서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 법률 우위 원칙 위반. 그래서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배워봅니다. 자,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통칭이 인정 여부입니다. 연상단어 볼게요. 의의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 이게 의 개념이고, 논의 실익은 바로 옆에 있네요. 사법심사 가능성.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통치행위를 인정한다면 사법심사에서 제외시키자는 겁니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겨두자는 거예요. 자, 별로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는데
옆에다가 브리타 A급이 된 거죠.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브리타 A급이 됐다. 작년에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에 반영을 못했어요. 이럴 때는 2년 뒤에 나옵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2년 뒤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브리타로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 비상계엄이나 여러분 헌법에서 배웠죠.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근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라든가 긴급재정경제명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통칭위가 인정돼서 사법심사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통칭위가 논란은 됐지만 통칭위가 아니었던 서운 취소 같은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통칭위 문제점 보세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행위,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인데 이러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할 거냐? 자, 학설 봅니다. 학설의 심화학습은 삼순환 때 하세요. 첫 번째로 권력분립설.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다. 왜냐하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있는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집행부의 고유 권한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이건 권력분립의 내재적 한계에 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내재적 한계로 보는 권력분립설. 그럼 어떻게 돼요? 통칭위를 인정해서 사법심사에서 제외시키자는 겁니다.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다음, 이번은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제로 보는 사법자제설. 권력분립설과 차이는 뭐예요? 권력분립은 내재적 한계의 동그라미. 통칭에 관해서는 사법심사권이 없다고 보는 거야. 권력분립의 한계 때문에 내재적 한계에 의해서 아예 사법권이 없다고 보는 거고, 이와 달리 이번에 사법자제설은 사법권은 있는데 자제하는 거예요. 사법권은 있는데 자제한다. 왜?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대법원이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어떤 관행과 다르게 너무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2만 페이지에 걸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검토도 없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가 이 정도로 불신되고 이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야. 국가의 사법권이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의 최후의 불호인데 그만큼 사법부의 어떤 판단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사법 관계자들이 몰랐다고 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래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요. 선거가 끝나면 막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요. 사법부에서 아주 교묘하게 줄타기를 해서 여당과 야당에서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인원을 거의 엇비슷하게 맞춰. 그래서 몇만 원 넘으면 의원직 상실인데 그걸 비슷하게 맞춰준다고요. 안 그러고 어떤 한쪽, 여당 또는 야당 한쪽만 의원직을 다 박탈해버리면 이게 정치적인 사법 판단으로 정치 균형이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의원직 상실이 되는 벌금형까지 갈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은 그동안의 그런 사법적 관행으로 볼 때는 결국 사법의 정치화를 좀 초래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바로 사법자제설입니다. 다음 3번은 정치 문제로 보는 재량행위설. 통칭위는 이거는 정치 문제다. 사법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례는 비상계엄에서 통칭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비상계엄을 경험했죠. 그리고 다음 서운 취소는 통칭위성을 부정했어요. 그러면 비상계엄은 통칭위를 인정했으니까 사법심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각하 판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서운 취소는 통칭위성을 부정했다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니까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 거죠. 헌재에서는 핵심 키워드는 기본권 침해입니다.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소 대상이 된다.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검토에서는 법률 원칙의 적용 여부와 사법심사 가능성의 논의의 실익이 있다 생각건데
행정소송 개괄주의. 자, 이 단어는 행정소송 개괄주의. 모두 개자예요. 반대말은 열기주의입니다. 초기 국가시대에는 행정소송의 개념 자체가요, 국가가 시혜적인 거라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근대 초에는요, 행정소송의 대상을요, 열거에서 기록된 것만 소의 대상으로 봤고, 이때는 이런 열기주의를 취했을 때는 법률상 이익보다는 반사적 이익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봤습니다. 국가가 아직 규율하지 않아서 네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릴 뿐이야. 이런 개념이에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야. 우리 국가가 바빠서 규율을 하지 않아서 네가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일 뿐이야. 따라서 그 이익이 침해됐다고 네가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야, 없어. 다만 우리가 시혜적으로 이렇게 열거해 줄 테니까 이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열거주의예요. 열거에서 기록된 것만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열기주의를 취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야. 한정적인 거지. 개괄주의는 뭐냐면 모두 개자예요. 모두 포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개괄주의로 소의 대상이 바뀌었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는 행정소송법 제19조와 19조의 처분 등의 개념이 2조 1항 1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개괄주의예요. 왜요? 처분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다 포함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무슨 뭐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국가가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개괄주의예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19조 2조 1항 1호에 뭐가? 우리 행정쟁송법이 취하는 우리 행정쟁송법상 처분 개념은 뭘 취하고 있는 거예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개괄주의를 취했다는 말은요,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어.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개념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 중에 처분이 될 수 있는 건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세한 행위를 다 끄집어 내버리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아라비시아 2번에서는 방가로 2번 국가배상에서 두 번째 줄 긴급조치 구호 있죠? 이건 형법에 쳐놓습니다. 삼순한테 판례 나눠드리면 그 판례에 이런 판례 다 있어요. 긴급조치 구호. 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다.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방가로 2번 기억하세요? 만약에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해버리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면 취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겠지만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 심사를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방가로 2번 헌법 법률에 명백히 반하거나 명백히에 동일하면 또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예외가 인정되니 판례도 위헌임이 명백한 명백에 동그라미 치세요. 위헌임이 명백하거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논거를 취하고 있는 거죠. 긴급조치 구호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삼순한테는 해당 판례를 보면서 좀 더 판례의 사실관계에 연결해서 논리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삼순한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이론적 틀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삼순한테 다양한 판례들을 소화시켜낼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고 19페이지입니다.
법률 유보원칙의 적용 범위인데요. 이건 이제 종래의 논의가 돼버렸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행정기본법 8조 봅니다. 행정자격은 뭐 일순환에 했다고 복습하는 거예요. 행정자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위반, 법률 우위원칙이죠. 8조 전문은 법률 우위원칙. 다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와 함께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근거는 유보죠. 따라서 8조 후문은 법률 유보원칙입니다. 근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 학설 중에 중요사항 유보서를 그대로 입법화한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국민 생활에 중요한 게 뭐야? 법학에서? 한 단어. 국민 생활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기본권이야. 기준은 기본권이에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다면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중요사항 유보설에 대한 비판점이 뭐가 중요한지 너무 모호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그 기준으로 공통되게 내세운 게 뭐냐? 결국 기본권 관련성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아라비아시자 2번 보면 종래의 논의다. 뭐 침해 유보설, 전부 유보설, 급행정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판례는 TV 수신료 사건인데 이것도 삼순환 판례에 있긴 할 텐데 행정기본법 8조에 입법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안 써도 점수를 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묻기는 좀 힘들어졌어. 행정기본법으로 아예 입법화 해가지고 끝내버려서 넘어갑니다.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비평자신부. 카페에 보니까 카페 닉네임에 비평자신부 누가 이렇게 써놨던데? 자, 행정법의 법원에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는데 보통 사례는 성문법원 위반은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문법원도 알아는 둬야 되겠다. 자, 여기 한번 와볼까요? 우리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법이 더 우선하는 효력을 가져요. 그게 성문법 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불문법 국가는요? 불문법 국가는 불문법원이 우선해? 그건 아니에요. 불문법 국가는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불문법 국가도 성문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걔가 우선해요. 근데 만약에 그 성문법과 다른 법원의 판례 해석이 나오면 걔가 그 다음에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법 국가는 성문화된 법을 우선시하지만 불문법 국가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선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영미법계가 불문법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 헌법이 없어요? 미국 수정헌법이 있잖아. 걔네도 법이 있는 거야. 자, 걔네도 행정에 관한 법도 생겼어요.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대륙법계니까 우리는 독일, 프랑스 이쪽의 법을 계수 이어받은 거고, 그 다음에 불문법 국가는 이제 영미죠, 영미법.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이요, 성문법에 반하는 해석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성문법에 반하는 해석을 하면 이건 나중에 이 판결은 나중에 상소 제기를 통해서 깨져버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법부는 항상 소극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사법 소극주의. 왜? 법을 뛰어넘는 해석을 할 수 없단 말이야. 성문법이 항상 우선하니까. 그런데 영미법계, 특히 미국은 우리가 사법적극주의라는 말을 써. 여러분이 어디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영미법계, 특히 미국은 사법적극주의를 취한다. 우리는 사법소극주의야, 대륙법계는. 대륙법계가 사법소극주의인 이유는 성문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법부는 성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밖에 못해. 그런데 영미법계에는 불문법이 성문법을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법적극주의를 취하는 게 결국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 판단이 성문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적극주의인 게 뭐냐면 판사가 연방대법원 판사가 어떤 판결을 딱 때려버리면 그 판결에 따라서 사회 자체가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미국은 사법적극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중대명백설 있잖아요. 중대명백설.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대명백설이 이게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거야. 근데 그 연방대법원에서도 무효취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중대명백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몇 번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계속 이렇게 바뀔 때마다 위법 판단의 영역이 달라지잖아. 중대명백설을 취할 때 무효 사유가 이만큼이었다면 다른 견해를 취하면 위법 사유가 확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럼 국민의 권익구제가 달라지잖아요. 이걸 사법부가 결정하는 거야. 사법부가 법을 이렇게 해석하겠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사법부의 그 판단이 기준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법관이 만약에 그런 미국 연방대법원 같은 판단을 딱 내려버리면 법관의 법 창조 기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잘못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단이 잘못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게 지금 요즘 논란인 거예요.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게 맞냐 틀리냐, 3심제가 4심제로 바뀌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는 거야. 근데 대법원 판례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잖아.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헌법재판 제도가 만들어진 독일 같은 경우는 재판소원이 인정돼. 재판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했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이 제도가 넘어올 때는 우리나라는 사심제로 운영되면 안 된다고 해서 재판소원을 금지시켜버렸어. 그런데 원래 이 제도가 탄생한 독일에서는 극히 예외적이야.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돼.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이 헌법재판 제도가 만들어진 독일처럼 재판소원을 우리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고 지금 입법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자, 성문법, 불문법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일반 원칙에서는 비평자 신분, 비례 원칙, 평등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원칙은 실권이죠. 그 다음에 평등 원칙의 파생 원칙이 자기구속 원칙이에요.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 줄여서 우리가 신의칙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민법에서 넘어온 개념이에요. 조문은 기억해서 조문은 꼭 써줘야 됩니다. 10조 신비 아파트, 10조 아파트가 9평이다. 원룸이 9평, 9평이라고 쓰면 안 되지. 9조. 신뢰 원칙은 신뢰는 믿음, 12사도의 믿음, 12조. 신의성실은 성남 11번가, 신의성실, 권리남용, 그래서 성남 11번가. 자, 부당결부는 결부, 삼위일체 결부, 13조. 자, 사례에서 나올 때 팁을 다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사례 팁이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비례 원칙은 항상 쓰는데 보통은 가혹하다는 표현이 나올 때, 과하다 또는 가혹하다, 심하다, 이결 영업정지는 너무 심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비례 원칙이 뭐가 돼요? 상당성 결여죠. 주의할 건 뭐냐? 주의할 건요, 직권 취소 철회에서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나 철회에 적용되는 이익형량 원칙. 이익형량 원칙을 논의할 때는 비례 원칙은 별도로 안 씁니다. 얘만 딱 써. 또는 행정계획에서 형량 명령 원칙을 쓰면 굳이 비례 원칙은 쓸 필요 없어요. 파생법리인 얘네들만 쓰고 만다. 두 번째, 평등 원칙은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그리고 형평에 반한다. 형평에 반한다는 표현. 그리고 동일사안. 이런 키워드가 있을 때 평등 내지는 자기구속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자, 여기서는 주의할 게 뭐냐면 파생 원칙인 자기구속을 먼저 검토합니다. 파생 원칙인 자기구속 원칙을 먼저 검토하고, 주의할 건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면 평등 원칙은 더 이상 안 써도 돼요. 다만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아니면
위반이 아니면 그때 평등원칙으로 넘어가야 돼. 1번 원칙인.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이익형량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어. 그럼 비례원칙을 검토한다 이러지 않아. 왜냐면 왜? 도대체 왜? 그럼 머릿속에 탁 주의력을 끌어올리는 거야? 왜? 이익형량원칙은요. 비례원칙 중에서 적필상, 적합성, 상당성, 필요성, 적합성, 적필, 필요성, 상당성. 그런데 비례원칙의 내용 중에 상당성의 원칙을 또 뭐라고 불러요?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부르잖아. 처음 들어봤어요? 비례원칙의 상당성의 원칙을 우리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불러. 왜냐면 걔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 원칙이 얘네로 바뀌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요. 이익형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례심사를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지. 이익형량 원칙 자체가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하는 거잖아. 결국 비례원칙도요. 결국은 공익과 사익 이익형량으로 끝난단 말이야. 형량 명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형량하는 거야. 모든 이익들을. 공익과 사익을. 그러니까 얘네는 이익형량 원칙이나 형량 명령 원칙은 그 자체 비례심사가 이루어져.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굳이 비례 원칙을 또 구태여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기우소 원칙은요.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인데 자기우소 원칙 위반이 되면 굳이 일반 원칙을 검토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자기우소 원칙이 위반되지 않을 때만 평등원칙을 꼭 써줘야 돼요. 다음. 신뢰원칙은요. 신뢰원칙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왜냐면 학설 대립이 있어서 제일 많이 나와. 나머지 비례원칙, 여기 자기우소 원칙은 별표 하나. 왜냐면 자기우소 원칙도 학설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이런 것들은 쟁점이 없어. 쟁점이 없기 때문에 뭐 써봤자 한 3점 정도밖에 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 쓰고 포섭만 해버리면 끝나. 신뢰법 원칙은요. 시험에 나올 때는 행정청의 질의응답, 답변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행정청이 무슨 답변을 해줬대. 또는 응답을 했대. 이런 말이 나오면 공적견해 표명이기 때문에 신뢰법 원칙을 검토해야 돼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공적견해가 된다고. 또는 법령 개정이 나왔을 때. 법령 개정이 나오면 이때도 부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아두셔야 되겠고. 물론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이런 공적견해 표명의 파생 법리 중에 하나가 나중에 보면 확약이죠. 확약. 확약도 공적견해 표명의 일종이에요. 확약은 행정절차법 40조의 2 우리가 절차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약도요. 나중에 보면은 확약 자체도 과거에는 확약 시험 문제가 사법시험에서 한번 나왔을 때 확약을 안 쓰고 그냥 신뢰보호만 쓴 교수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신뢰보호는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인데 확약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청의 확실한 약속이거든. 얘 자체도 공적견해 표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확약이 시험에 나오면 신뢰이익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나중에 변호사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거니까. 다음 부당결부 금지원칙입니다. 부당결부 금지원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관이죠. 부관. 주로 부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복수 행정행위를 철회할 때 그때도 부당결부 금지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13조 조문만 봐서는 행정기본법은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오로지 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기본법이랑 기본 원리를 설치한 법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기본법이지. 기본법. 신의 성실 원칙은
이게 좀 어렵지. 신의칙.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인사공백이 한번 나왔고 과거에. 자, 신의칙을 이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다시 쓸게요. 인사공백이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인사이동으로 처리가 지연됐는데 판례가 쓰는 용어는 얘가 아니에요. 사실은 판례가 쓰는 용어는 뭐냐면 허가를 신청했더니 합리적 이유 없는 허가에 따른 처리 지연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됐더니 이제 안 해주겠다. 그러면 신의칙 위반으로 봤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었던 이유를 우리 시험에서는 인사공백으로 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얘예요. 얘. 허가 신청을 안 써도 좋은데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 지연, 이 단어를 암기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삼순환 때 판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입법고시에서 나왔던 판례, 이 판례도 2편 있어. 판례 안에 합리적 이유 없는 허가 처리 지연, 그 이유가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인사공백이었어요. 두 번째, 행정지도. 행정청의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됐어. 그랬더니 개정법에 근거해서 안 해주겠대. 이런 것도 신의칙 위반으로 봐요. 시험에 나온다면 얘가 나올 수 있지. 마지막 3번은 우리 시험에 나올 때 행정청의 불성실, 요건심사를 불성실하게 했다. 이 세 가지인데 실제 답안지에 써야 될 건 2편이에요. 이 판례편으로 기억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죠. 이 세 가지다. 실제 사례에서 쟁점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 원칙은 가볍게 터치가 돼야 돼. 배점이 많지는 않지만 빼놓으면 너무 아깝죠. 자, 쟁점 답안지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비례원칙. 자, 잠깐 앞에 봅니다. 분류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비례원칙의 앞에 카테고리가 뭐예요? 비례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앞에 카테고리는 뭐예요? 일반 원칙은 행정기본법의 예시로 입법하는 됐지만 헌법상으로는 불문법안, 행정기본법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성문법원이 됐어요. 법률에 따르면 성문화 됐어. 그렇지만 헌법상으로는 숨어 있어. 비례원칙은 헌법 37조 2항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비례원칙은 법률상 효력을 갖는데 이래버리면 법률을 위헌 판단을 못 내리잖아. 비례원칙으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법률을 위헌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식이야, 상식. 왜냐면 일부 어떤 강사님들이 이걸 좀 잘못 가리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보세요. 같은 법률이야. 법률인데 성문 법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불문 법률이 있어. 그럼 뭐가 우선하는 거야? 얘가 우선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무슨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법에 이 법률에서 우리 지금 비례원칙을 성문화되어 있는 법률적 효력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새로운 이 법보다 새로 만들어진 신법으로서 법률이 나와버리면 이 법률의 위헌 판단을 못 내린단 말이야. 법률이 비례원칙을 위반해서 위헌 판단이 되려면 그 위헌 판단의 도구는 법률의 상위 규범인 헌법상 효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판단을 할 때는 비례원칙을 어디서 근거로 찾아요? 헌법 37조 2항에서 찾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평등원칙이 있잖아요. 평등원칙은요. 헌법 11조, 젓가락이 나란히 헌법 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런데 헌법 11조에 따른 불문법원으로 봐요. 어떤 학자들은 야, 여기는 평등권이라는 게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11조는 평등권이야.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뭐냐면 법 앞에 평등이에요. 모든 존재. 평등 원칙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야. 국민에게 인정되는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여기에 그렇게 대우해야 될 행정부의 원칙도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본법으로는 제9조죠. 이거 두 개를 같이 검토해. 나중에 보면 법원에서 헌법 11조하고 행정기본법 9조까지. 그러면 만약에 처분이 평등원칙 위반이냐? 그때는 처분의 근거인 행정기본법 9조를 들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법률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 그럴 때는 헌법 11조의 근거로 두어서 위헌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법률상 효력을 갖는 원칙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갑니다. 이제 사례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니까. 비례원칙. 행정기본법 10조입니다. 1호에 보니까 행정목적 달성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이게 적합성 원칙. 2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일 것. 이게 필요성의 원칙. 다른 말로 최소침해 원칙이죠. 3호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뒤집으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클 것. 이게 상당성의 원칙이죠. 이 상당성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다음 평등원칙. 구평, 구조에 있다.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거기다가 평등원칙 관련해서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삼순할 때 법전협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릴 텐데 기출문제도 이제 드릴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나중에 삼순환에서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이 평등원칙 위반된 최신 판례를 여러분 삼순환 전에 제가 이제 특강하잖아요. 특강하면 최신 판례를 가지고 특강을 하고 삼순환 개강을 하면은 표준 판례도 다 나눠 드릴 텐데 그 특강에 와서 판례를 꼭 받아가셔야 돼요. 꼭 받아가야 돼요. 왜냐면 중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로도 나온 건데 이런 사안이야. 근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판례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접근이 안 될 텐데 이런 판례는 나중에 꼭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죠? 사안은 이랬어요. 보험공단 직장 가입자 A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동거인 B가 있습니다. 이 B는 A의 경제력에 거의 의존하면서 사실상 공동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거인이 사실상 A의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면 이 사람 밑으로 피부양자로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수험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이제 아버님 회사에 직장 가입이 돼 있으면 그 밑으로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지역 가입자로 이제 편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법령 규정도 있었어요. 법령에 근거해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줬어. 근데 나중에 논란이 됐어요. 이 두 사람이 이 B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동성애인이야. 동성자야. 그런데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이 허락을 해서 실제로 결혼식도 올렸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실관계 판례를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또 우리나라 이제 종교인들, 경건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야,
동성 같은 남자인데, 부부가 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공단이 딱 해가지고, 우리가 착오했어. 미안. 그러면서 이거 피부양자 취소해버려요. 피부양자 취소해버리고 지역가입자로 편입해버려요. 편입하면 이제 보험료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부가처분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이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판례에서 헌법 11조와 행정기부법 9조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럼 평등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나중에 이건 이제 판례 가지고 선생님이 해줄 텐데, 이 판단 기준에서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별받는 이 비교, 이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성을 갖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다른지 이걸로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차별이 존재하는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본질적 동일성이 있는지로 판단해 보겠다. 이 말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차별했으면 평등원칙 위반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평등원칙에 따른 차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범위, 위법성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차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범위와 관련해서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물론 삼선원 교재는 다 있지만 지금 쟁점답안지 밑에 평등원칙에다 적어 놓으세요. 판례가 엄청나게 긴데 엑기스만 딱 뽑아 놓은 거예요. 지금 키워드, 핵심 키워드입니다. 본질적 동일성, 비교 집단의 본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그리고 차별의 위법성 인정 여부는 사인과 달리 또는 사법상 단체와 달리 뭐가 달라요? 사인은요, 누군가를 차별한 것이 반사회 질서 위반이 되려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인과 달리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익법인, 이제 얘가 공익법인이잖아. 특수공익법인. 국가나 지자체나 특수공익법인은 뭐가 있다고? 핵심 키워드. 얘는 빨간색으로 바꿔버릴까? 본질적 동일성. 사인과 달리 사인에게 차별 초우. 초우란 말은 뭐 안 써도 상관없겠죠? 사인의 차별 초유가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차별이 존재해야 돼. 그런데 이런 사인과 달리 국가나 지자체나 특수공익법인은 뭐가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야. 기본권 보호 실현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런 차별 초우, 대우라고 써도 돼. 이 차별의 위법성이 어떻게?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뭐 때문에? 이 키워드 이거야. 이 판례가 나오면 이 두 단어가 나와야 돼. 비교되는 두 집단의 본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사인과 달리 국가 지자체나 특수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이 키워드. 기본권의 보호 실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될 의무가 있는 너희들한테는 차별 초우의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세요. 이성 동거인과 동성 동거인. 자, 본질적 동일성 보세요. 남자,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피부양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피부양자의 지위를 주는데 그 경제적 동일체를 형성하는 사람이 꼭 동성이냐 이성이냐는 게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냐는 거야. 경제적인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피부양자라는 지위에서 봤을 때. 게다가 국민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니네는 뭐예요? 특수공익법인, 공익을 실현해야 될 목적을 갖고 있는 법이냐. 그러니까 니네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별처의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결론. 그러지 마. 사람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뭐 동성이라고 해도 물론 이런 동성애자들 중에 뭐 욕망 때문에 그렇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실관계를 보니까 진짜 진지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통 드러내놓고 결혼식까지는 안 하잖아요. 잘. 동성인들이 동성연애 하는 분들이 이분들은 보니까 둘이 결혼식까지 올렸어. 그래서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이게 너무 우리가 이제 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제 형하고 한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AI 전문가인데 30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AI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강아지를 키웠대요. 물론 뭐 어렸을 때 강아지를 많이 키워봤죠. 형하고 저도. 그런데 이제 집에서 미국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못 키우게 돼가지고 지인한테 그동안 막 준비한 걸 다 넘겨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 그러면서 형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진짜 이 반려견, 반려묘 이게 정말 가족하고 똑같다는 말이 예전에는 와닿지 않았었다. 왜냐면 우리는 시골에서 강아지 키울 때는 막 내놓고 키우잖아요. 뭐 어디서 얘가 뭘 주워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막 키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료도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먹던 거 남은 거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먹고 밖에 나가서 뭐 주워먹고 오고 문 열면 막 도망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서 정성으로 키우니까 정말 그 정이 쌓이니까 정말 너무 가족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반려견 묘도 제 아는 애도 그 반려견이 떠나니까 뭐 며칠 동안 그 슬픔을 못 이겨가지고 거의 막 공부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 우리 변씨 지금 시험 봐야 될 학생인데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정신적 유대감, 서로를 유대해 주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사실 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반려인구들이 볼 때는 그런 반려견 또는 반려묘 또는 거북이 있죠. 제 아내가 못 키우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거북이를 키워서 강아지,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못 키운다고 해서 거북이 2마리를 키웠거든. 그런데 관리를 못 해준다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강에다 풀어주는데 2마리를 키우는데 같이 사가지고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들어갈 수 있는 집 같은 것도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북인데 한 마리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 그래서 자꾸 숨어. 야 나와봐. 그러고 막 숨고 한 놈은 그냥 뭐 이렇게 그 먹이 주잖아요. 그 거북이 그 먹는 거 있단 말이야. 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날뛰고 하나는 막 맨날 숨어 있어. 그러면 걔를 위해서 나중에 조그만 물고기 같은 거 있어요. 그거 풀어주면 막 그거 잡아먹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도 이 부끄러운 애는 잘 안 나와. 되게 마음 쓰여요. 얘는 왜 이러지? 근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강에다 풀어줬는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몇 년 지났는데도 지나갈 때마다 어딘가에 저 갈대숲 어딘가에 얘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그럼 막 새들 날아다니 저 새 저놈이 와서 찍어먹는 거 아닐까? 정신적 유대감이라는 거는 육체적 관계, 성, 종, 인간의 종 이런 것도 다 뛰어넘는 거야. 이 판례는 그걸 보여주는 거지. 이게 법전의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알아둬야 돼. 키워드 뭐? 본질적 동일성이 있느냐. 비교의 집단. 피부양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성이나 이성은 본질적 동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성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니네는 지금 특수공익법이니까 기본권 치료 의무가 있잖아.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게 법원이 볼 때는 좀 공단이 괘씸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지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고 나서 사회적으로 막 비난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취소해서 그동안 안 낸 것까지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켜서 그동안 안 낸 것까지 법률을 한꺼번에 부과해버렸어. 그러니까 법원이 보니까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래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면 이 판례 키워드를 본질적 동일성이 있느냐. 두 번째,
기본권, 보호 실현 의무가 있느냐. 이 두 단어가 있는 답안과 없는 답안의 레벨이 확 바뀌는 거예요. 키워드 꼭 기억하세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내용을 한 다음에 사례를 들어가겠습니다.